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 윤재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정유, 태양광 요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석유화학 쪽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유와 태양광에 대해서는 비중을 중립 정도로 가져가자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 화학 업체 중에서도 글로벌 탑티어 화학 업체들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제 섹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에너지 가격을 어떻게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을 한번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했던 구간이었고요.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전력 생산이라든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정유라든지 태양광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화학 업체들은 지난 2년 동안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원가 부담이 커졌었고요. 그리고 물가 부담이 있다 보니까 수요가 위축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마진이 스퀴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 에너지와 관련된 업체는 긍정적이었고 화학 업체들은 부정적인 펀더먼털 환경이 펼쳐졌었는데요. 최근에 에너지 가격을 보면 2년 전으로 완벽하게 회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난 2년 동안에 좋았던 태양광이라든지 정유 업체들은 다소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화학 업체들은 이제는 좀 숨통이 튀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페이지의 차트만 보시더라도 이 회사들의 추정치가 정유나 태양광 하는 업체들은 추정치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화학 업체들은 이미 추정치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추정치의 상향 조정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업체들은 글로벌 탑피어 업체들 위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년 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던 가장 두 가지 중요한 경로는 일단 2021년도에 글로벌리 탈탄소 정책이 굉장히 급속도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1년부터 에너지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2022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전쟁이 나면서 한 번 더 에너지 가격이 올랐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차트를 보시면 지난 2년 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올랐다가 지금은 완벽하게 2년 전으로 회귀했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효과는 어느 정도 좀 사라져가는 구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탈탄소 정책을 시행하던 각국 정부들이 어느 정도 좀 일시적인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들도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나면서 저희가 걱정했던 것들은 사실 가장 큰 게 EU의 러시아 금수 조치였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래도 석유, 석탄, 가스에 있어서 글로벌 탑 생산 업체, 생산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금수 조치가 러시아 생산량, 수출량을 줄일 거고 이게 결국은 에너지 가격의 공급 부족,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걱정을 작년 내내 저희가 했었던 건데요.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원유 수출량은 1년 내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월 데이터인데요. 얼마 전에 5월 데이터도 나왔는데 5월 기준으로도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하면 받아주는 애가 있는 거죠. 받아주는 쪽이 누구냐라고 하면 인도와 중국인데요.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인도는 원래 러시아 원유를 받아 쓰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전쟁 나면서 급속도로 늘리기 시작을 해서 3월 기준으로는 30%까지 러시아 원유 비중이 늘어났고요. 이번 5월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까지 또 한번 경신을 했다 그러고, 받아 쓴 비중 자체는 40%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EU가 러시아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중국이나 인도 쪽으로 물량들을 내보내면서 이 원유 수출량이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EU의 금수 조치가 이펙트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인도, 중국으로 들어간 원유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인도랑 중국은 글로벌 정제 설비 규모가 각각 1등, 4등을 합니다. 중국이 1등이고요. 인도가 한 4등 정도를 하는데 이 원유를 받아서 정제를 해서 제품으로 만듭니다. 휘발유라든지 디젤이라든지 이런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출을 합니다. 이 수출이 어디로 가냐라고 하면 다시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EU가 러시아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하고 원유에 대해서도 금수 조치를 하지만 결국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한 군데를 거쳐서 그러니까 쿠션을 맞고 인도 중국이라는 쿠션을 맞고 제품 형태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 공급의 밸런스로 보면 트레이드 플로우만 바뀐 거고 전혀 글로벌 수요 공급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이 전체적인 전력 생산에 있어서 큰 비중을 아직은 차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디젤과 같은 제품들까지도 막아버리면 유럽은 다시 에너지 대란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현상 자체가 글로벌 원유 수급과 석유 제품 수급에 있어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이 전쟁 나기 이전으로 다 돌아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 내에서 점유율이 러시아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MS를 뺏기고 있다라는 건데 7페이지 오른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노란색 선입니다. 이게 인도에서 오펙이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죠. 러시아의 비중이 올라가니까 오펙의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얘기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오펙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아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는 러시아 원유가 아시아로 들어오지를 않았었는데 이 아시아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쪽에 원유의 공급 상황 자체는 숨통이 좀 트이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오펙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러시아도 감산을 지지하지 않았었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원유 수출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감산 지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혼자서 나홀로 감산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아시아에 있어서는 오펙의 입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쪽의 원유 공급 자체는 상대적으로 유럽, 미국 대비해서는 조금 널널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지금 좀 약한 이유가 이 EU의 금수 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각국 정부의 탈탄소 정책이 이행은 되고 있지만 약간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중국에서도 이미 보여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이 지난 2년 동안 탈탄소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진행을 하면서 석탄 생산이나 발전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력난이 났었고요. 그러면서 경기 하강 압력이 생겼죠. 그래서 21년부터 스탠스를 좀 변화하기 시작을 한 게 석탄 생산량과 화력 발전량을 다시 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와 이 석탄 화력 발전과는 같이 동행하는 그림으로 다시 좀 회귀를 일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중국의 석탄 생산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화력 발전량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산 석탄 수입도 재개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석탄 화력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가스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유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좀 생각 외로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석탄으로 발전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가스라든지 원유 시장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에너지 가격을 가파르게 올렸던 공급적인 요인들이 사실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특별한 지정학적 이슈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공급적인 요인들 때문에 유가가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들은 좀 찾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못 오른다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수요가 좋아지는 방향성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에너지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공급적인 요인으로 해서 스파이크가 나는 케이스는 앞으로는 좀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의 안정화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오펙 회의에서도 보셨지만 사우디가 감산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렇게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적인 여러 요인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쉽게 튀지 않을 거다라는 점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전망 하에서 최근 들어서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 전통 에너지 가격 측면에서 보면 꽃놀이패를 쥐게 되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게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이나 인도 같은 지역들이 꽃놀이패를 쥐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가 에너지 자립을 시작한 게 2011년 쉐일 붐이 불면서 에너지 자립이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2018년도부터는 중동이랑 멀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번에 전쟁이 나면서 러시아랑도 멀어졌죠. 그리고 IRA 법안을 시행하면서 중국이랑도 멀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시도하면서 이 각국들이랑 사실은 조금 멀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지역들을 최근 들어서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죠. 왼쪽에 그림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사우디랑 이란이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이랑 멀어진 중동 국가들을 중국이 지금 포용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원유 수출량이 한 6년 만에 최고치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중국에서 받아주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중동 국가들을 좀 아우르기 시작했다라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원유를 굉장히 많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인도를 가지고 이제 견제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 같은 경우는 프리패스를 얻은 상황이나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원유 같은 싼 원유들을 굉장히 쉽게 받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통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지역들은 원재료 가격을 굉장히 싸게 받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원유가 지금 브렌트 대비해서 한 2, 30불 정도가 싸거든요. 근데 이란 원유는 거기 러시아 원유보다 10%가 더 싸다 그래요. 아마 한 50불 초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50불 초중반 정도의 원유를 받아 쓰는 이 인도와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 부담이 있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작년에 유가가 지금 이맘때가 한 120불 정도 갔었던 구간인데요. 지금 인도 중국이 받아 쓰는 뭐 에너지 비용들은 특히나 유가 기준으로 보면 50불 초중반 정도까지도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물가 부담이 있기가 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국 인도의 PPI, CPI를 나타낸 차트인데 PPI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CPI도 중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고 디플레이션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물론 중국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PPI가 마이너스 나는 건 에너지 수입 비용 자체가 너무 싸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왜곡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서 수요를 올릴 수 있는 요인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은 물가 부담이 지금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부양책들도 나올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에너지 가격이 좀 2년 전으로 회귀하면서 자연스러운 수요 회복이라든지 혹은 정책적인 여력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인도라든지 중국 같은 지역들을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인도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좀 주목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 수요가 이미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작년에도 20% 후반대 늘었고요. 재작년에도 20% 후반 늘었고, 올해 4월, 5월 기준으로 보더라도 누적으로 한 20% 정도의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컬 타이어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로컬 타이어 업체들이 IR 자료를 보면 20% 정도의 타이어 수요 성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30% 가까이 늘어나니까 타이어 판매량도 그 정도 육박하는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회사들의 주가를 한번 보시더라도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 신고가를 썼던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인도의 내수 수요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자동차 시장을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폭스콘이라든지 이런 신발 공장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인도에다가 공장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내수 수요가 이미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향후에 글로벌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도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물론 휘발유라든지 디젤 같은 수요도 늘어났고요. 화학 제품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학 제품이라는 것은 사실 인당 GDP의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매력, 소비력이 늘어나게 되면 인당 쓰는 양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화학 제품의 수요가 정말 본격적으로 인도에서 늘어나려면 인당 GDP가 늘어나야 되는데요. 인당 GDP가 늘어나기 위한 조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도시화율과 굉장히 민감도를 크게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의 도시화율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20년 전에 한 중국의 상황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인도의 도시화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당 소비량, 인당 GDP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화학 제품 수요의 급증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도시화율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이 차트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막대 차트는 이 인프라와 관련된 캐펙스 규모를 나타냅니다. 인도 내에서. 최근 들어서 매년 33%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도 배정된 걸 보니까 33% 정도 늘어나는 걸로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선 같은 경우는 전체 정부의 지출 중에서 이런 캐펙스가 차지하는 비중인데요. 과거 대비해서 이 비중 자체도 많이 늘어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는 모디 총리가 내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거기다가 전체적으로 모디 총리가 이 도시화율 상향을 목표로 지금 전반적으로 정책들을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인도의 도시화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제품들이 수입이 많이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벤젠이라든지 PX 같은 경우는 인도가 순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품목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리파이너리, 그러니까 정제 설비 규모가 글로벌리 4등이다 보니까 이 정유사가 생산하는 화학 제품들의 생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유사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은 순수출하는 포지션이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제품이 지금 보시는 벤젠이라든지 PX 같은 제품이죠. 반면에 다운스트림, 그러니까 NCC부터 시작해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제품들,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설비 자체가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제품군들은 대부분
순수입을 해야 되는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도가 향후에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날 게 명확관한데 다운스트림 품목들이 분명히 순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다운스트림 품목들은 NCC 업체들이 추가적으로 설비를 더 늘리면서 증설해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향후 10년 정도는 기회를 노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지금 이 리파이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NCC를 짓는 것만 하더라도 한 3, 4년 이상은 걸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운스트림을 확장하려고 하면 거기서 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현재 이미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데 다운스트림까지는 당장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운스트림의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이 다운스트림을 대응할 수 있는 업체들은 분명히 인도 수요 좋아질 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의 설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인도와 중국, 한국 간의 에틸렌 설비를 비교를 한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는 막대 차트가 인도의 설비 규모인데요. 인도의 에틸렌 설비 규모는 대략 한 860만 톤 정도 됩니다. 지금. 한국이 1200만 톤 정도 되기 때문에 인도의 에틸렌 설비는 한국보다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궁한 잠재력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5,200만 톤이기 때문에 인도가 중국의 1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인도는 에틸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설비가 계속 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리파이너리가 좀 설비가 크기 때문에 NCC 설비들은 앞으로 좀 빠르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쪽에서는 크게 수혜를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수혜를 많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한번 보시면 인도의 SBR 설비 규모입니다. 2015년 이후로 2027년까지 SBR 설비는 지어지지가 않고요. SBR 같은 경우는 타이어의 원재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제가 타이어 수요가 인도 내에서 20%씩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비는 증설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SBR 같은 제품들은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한국이랑 설비 자체가 비슷한 규모입니다. 뭐 이거 자체가 워낙 설비가 작다라는 걸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BS 같은 경우, ABS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인도 내에서 공장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열악하죠. 공장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자동차의 판매량이 30% 늘고 뭐 아이폰 공장도 인도에 지어진다고 하는데 당연히 인도 내에서 ABS의 수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운스트림 품목들은 여전히 인도에 지금 설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5년 전, 대략 한 2009년, 10년도 중국이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학 제품의 수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던 사례를 저희가 봤었는데요. 그런 데자뷰가 저희가 향후 인도에게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페이지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2008년, 9년, 10년 중국이 성장하면서 화학 제품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PX라든지 SBR 같은 이런 다운스트림 품목들에 대한 수입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죠. 한 10년 내내 늘어났었는데요. 앞으로 인도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를 보시면 그 당시에 중국과 지금 현재 인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한 거냐면 업스트림인 에틸렌 설비 대비해서 다운스트림 규모를 비교를 한 겁니다. 2010년도에 중국을 한번 보시면 그래도 에틸렌 대비해서 SBR이라든지 ABS 같은 설비들이 대략 한 10% 내외 정도는 갖추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인도를 한번 보시면 에틸렌 설비 대비해서 SBR이라든지 ABS 같은 제품들 비중이 2~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 중국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의 인도는 다운스트림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향후에 인도가 제품의 수입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도를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인도 같은 경우는 다운스트림 위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물량을 보내면서 우리가 입지가 좀 좁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들도 제기를 하세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상황들을 한번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어 중국이 올해 1, 2, 3월 달까지 PVC를 인도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을 했어요. 이 중국 수요가 별로 좋지를 않다 보니까 이 낮은 가격, 그러니까 덤핑을 쳐서 인도 쪽으로 PVC를 많이 밀어내기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내에서 반덤핑 제소가 들어와서 인도 정부가 한 달 전에 이 중국산 카바이드 공법을 적용한 PVC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이 서로 약간 경쟁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중국 물량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 관세 장벽을 인위적으로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IPA라는 화학 제품도 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도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굉장히 강하게 매기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리고 스판덱스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를 우리나라 제품 대비해서는 많이 매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중국과 인도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다 보니까 중국 물량들이 함부로 인도에 들어오는 걸 좀 막아주는 인위적인 관세 장벽들이 계속 지금 생겨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포지셔닝을 잘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에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일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들은 인도 내에서 공장이 있는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1등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인도에 보낼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간접적으로도 인도 수요 좋아질 때 수혜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1등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화학 업체들 중에서 인도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효성 TNC라든지 국도화학 같은 업체가 인도 내에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글로벌 1등 하는 업체, 뭐 금호석유 같은 업체들도 인도 쪽으로 내보내는 물량 비중들이 10% 이상은 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 중심으로 해서는 그런 컨셉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금 수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라는 건 대부분 다 아시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좀 디테일하게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래도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들이 정상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의류 쪽인데요. 지금 22페이지에서 보시는 두 개 차트가 PTA라는 제품의 가동률과 마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가동률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마진도 회복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폴리에스터라는 제품을 만들 때는 에미지라는 제품도 사용이 되는데 에미지의 마진도 작년 이맘때쯤 대비해서는 많이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에 중국이 락다운을 굉장히 강하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의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억눌려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의류 수요는 최근에 소매 판매 중국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뚜렷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의류 수요는 막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YY로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고요. 그런 관점에서 화섬 체인 쪽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좋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보셨던 PTA의 원재료가 PX인데요. 이 왼쪽에서 보시는 PX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방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PX가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벤젠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근데 이 PX와 벤젠 같은 경우는 정유사가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거든요.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휘발유 수요가 나쁘지 않습니다. 휘발유 수요 사실 좋은 상황이고요. 리오프닝이 되다 보니까 휘발유 수요가 좋거든요. 그래서 정유사 입장에서는 휘발유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PX라든지
벤젠을 조금 줄여서 휘발유를 좀 더 만들려고 하는 유인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벤젠과 PX도 공급이 살짝 줄어들면서 시황이 좀 좋아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품목들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과 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의류를 말씀드렸고 휘발유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도 말씀드렸지만 이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글로벌리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반도체 칩 부족 이슈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2년 동안 반도체 칩 부족 이슈 때문에 완성차 생산량이 많이 줄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럽에서는 완성차 생산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 플로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타이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화학 제품들 이런 제품들은 당연히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EPDM 고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EPDM 고무가 자동차의 가스킷이라든지 뭐 고무호스 혹은 문틈 사이에 들어가는 고무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고무인데요. 이런 고무들도 최근에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각 업체들의 얘기들이 좀 목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성차 생산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억눌렸던 수요들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게 좀 포착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SBR 타이어에 들어가는 원재료인데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를 해보면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이 타이어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이런 타이어에 들어가는 품목들도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과 글로벌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품목이라든지 혹은 이 반도체 칩 부족 이슈 완화와 관련되어 있는 화학 제품들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건설 건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중국 건설 경기가 바닥은 찍었지만 회복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건설 건축과 관련된 품목들은 조금은 회복의 속도가 느릴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소비재와 관련되어 있는 쪽, 리오프닝과 관련되어 있는 쪽이 조금 먼저 회복이 되는 그림일 것 같고요. 이 건설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쪽은 조금 느리게 회복하는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고르실 때도 이런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보면 이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글로벌 에틸렌 증설 추이를 나타낸 차트인데 그 녹색 그림 같은 경우는 녹색 막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예상한 증설의 궤적이고요. 회색 막대 같은 경우는 지난달 이제 5월 달에 업데이트한 증설의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과 6개월 사이에 26년도와 27년도에 증설 물량이 더 늘어났죠. 이게 보니까 중국에서 증설 발표가 난 것들이 반영이 된 데이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에틸렌 설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중심으로 해서 26년도, 27년도에 한 번 더 증설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에는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숨통이 좀 트이겠지만 다시 26년, 27년도가 되면 다시 한번 공급 압박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NCC 업체들, 에틸렌 업체들이 조금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길게 봤을 때는. 이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 쓰는 업체들, 다운스트림 업체들이죠.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전반적으로 화학 업체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길게 봤을 때는 다운스트림 업체 위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수요는 완만하게 회복이 되고 있고요. 에너지 가격은 많이 떨어지면서 숨통들이 다들 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두 개를 보시면 화학 업체들의 추정치가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체들은 앞으로 실적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집중을 좀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정유와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워낙 좋았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회색 선
차트인데요. 작년에 정제 마진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었던 상황이었고, 이유는 에너지 대란이 나면서 디젤 발전 수요가 늘어나면서 디젤 중심으로 해서 마진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체제인 천연가스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다들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젤 발전 수요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젤 쪽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수요가 좀 내려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휘발유나 항공유 수요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정유를 보실 때 휘발유와 항공유만 보고 생각을 하시는데, 휘발유, 항공유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디젤 수요가 작년에 너무 좋았어서 이쪽은 아마 작년 대비해서 수요가 마이너스 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디젤은 마이너스가 나고 휘발유, 항공유는 작년 대비 플러스가 나니까 요거를 썸 해보면, 합해보면 전체 석유 제품 수요는 플러스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석유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약간 의문인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공급 같은 경우는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올해 증설이 좀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증설이 좀 있고요. 작년에 증설된 것들도 대부분 연말에 증설이 된 것들이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증설 시점을 감안해 보면 공급 부담들이 좀 있죠. 그래서 수요는 작년 대비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다라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공급은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급의 밸런스가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정유업체들은 일단 추정치의 하향 조정 국면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 한번 보시면 이 정유업체들의 추정치가 최근 들어서 조금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추정치 하향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건설 건축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산업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뉴스 플로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디젤 수요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국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유업체들을 봐야 되는 시점은 건설 건축이라든지 산업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뉴스 플로들이 나올 때 정유업체들은 보셔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인데요. 3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IRA 미국 세부 지침이 나왔었는데, 제조 부품의 40%가 미국산일 경우에도 투자세액 공제 10%를 추가로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60%를 중국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보너스 세액 공제 수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이 비율 자체가 그다지 높지 않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미국 그 중국 이 얘기는 중국산을 배제하고 갈 수가 없는 그런 미국의 현 상황을 대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태양광 시장에 있어서 중국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중국을 배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차트, 왼쪽 차트 한번 보시면 미국의 펄솔라가 2025년도가 되면 10기가와트 증설을 하고요. 하나큐셀 같은 경우가 8.4기가와트 증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태리 NL 같은 경우 3기가와트 캐파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를 합산해 보면 대략 20기가와트가 되는데요. 25년도에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은 많게 추정하신 분들은 40기가와트로 예상을 하시고, 적게 추정하신 분들은 30기가와트까지 예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내에 25년, 26년도가 되면 모듈 설비는 굉장히 부족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최근에 증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론지도 이번에 5기가와트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제이솔라 같은 경우도 2기가와트 증설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다 올해 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내에다가 모듈 공장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미국도 중국을 배제하고는 태양광 산업을 성장시키기 어렵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그런 뉴스 플로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MS를 어느 정도는 확보해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태양광 산업을 육성시키기 되게 어렵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업체의 경쟁사죠. 팔솔라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팔솔라 같은 경우는
이 카드뮴 기반으로 한 이 방막형 태양 전지를 합니다. 글로벌리 보면 5% 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요. 그런 방식으로 펄솔라는 이 방막형 태양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펄솔라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중국에다가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리콘 기반이기 때문에 이 중국한테 어쩔 수 없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펄솔라가 이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인 업체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펄솔라랑 우리나라 업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펄솔라가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단기적으로라도 시황이 좀 좋아질 수 있냐라고 보면 사실 그게 좀 만만치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왼쪽 차트를 한번 보시면 유럽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과 설치량을 비교를 한 건데, 작년 22년 같은 경우에 필요한 양보다 2배나 많은 수입이 있었고요. 올해 1, 2, 3월 같은 경우도 꽤 많은 양을 수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유럽은 태양광 모듈 자체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른쪽 차트 한번 보시면 전쟁 났을 때보다 유럽의 태양광 모듈 가격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유럽으로 보내는 물량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감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유럽으로 물량들을 어 내보내고 있긴 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미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1분기 기준으로 미국의 태양광 모듈 수입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오른쪽 차트인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보내는 물량은 최근 들어서 계속 좀 뚜렷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빠지고 있고, 수출 단가도 뚜렷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미국 내에서 MS를 우리나라가 조금씩 뺏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량 증가를, 가파른 물량 증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이 뚜렷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략 10불대까지 회귀를 했더라고요. 거의 2년 전 수준까지 다 돌아갔는데, 웨이퍼 가격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태양광 체인의 가격이 다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품 가격이 빠지는 국면에서는 사실 모멘텀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까지는 전반적인 태양광 체인의 가격이 좀 하향 조정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국면에 있어서는 이 태양광 업체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조심해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증설인데요. 중국이 이전에도 증설을 가파르게 해왔지만 앞으로도 증설이 계속 이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폴리실리콘 증설이 작년 대비해서 한 60% 가까이 늘어나고요. 모듈 증설도 한 46% 정도 늘어납니다. 물론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발맞춰서 증설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물량들이 이제 가파르게 증가를 하다 보면 이제 해외로 풀리는 사례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리 봤을 때 글로벌 수급 자체에 있어서는 조금 유의해야 되는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시장은 작년까지는 굉장히 좋았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격 하락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 자체는 좀 부족한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총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 가격이 좀 안정화되면서 2년 전으로 돌아오면서 에너지 가격과 관련이 있었던 폴리실리콘 가격, 그 이외의 다운스트림 가격들 전반적으로 다 하향 안정화가 됐고요. 그래서 원가가 조금 안정이 되는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원재료를 받아서 쓰는 화학업체들이 조금씩 숨통이 트이는 과정으로 들어갔고, 수요도 조금씩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화학업체들, 그리고 특히나 탑티어, 글로벌 탑티어 화학 업체들, 다운스트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정유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은 좀 하반기에는 부족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다시 또 뵙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